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그 코로나19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사건들을 최근에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는 너희와 전략적 경쟁 관계 있다. 지금까지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은 중국이랑 이제 상당히 그 경제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서 군업을 형성을 하면서 다들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이게 미국이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냐면 오바마 때부터 들었어요. 오바마 때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미국 그 정치인들이 했던 것 같고, 미국 자본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때 아주 명확한 그 말로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선을 긋고 너는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공식적인 견제를 이제 트럼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중미 갈등이 그 이후에는 계속 격화가 되어 왔죠.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10호 동맹이라든가 중국을 아주 대놓고 이제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미국이랑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의 그러면은 대응을 해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중미 갈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향후에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만큼 중요하고요. 코로나19 중미 갈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또 가지고 충격이 컸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전쟁 발발 후 서방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가중된 측면들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 폭등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국제 상품 시장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크고 중요한 나라의 미국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 매파, 비둘기파, 요즘에 하도 이제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돼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매파는 물가 안정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매파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 같은 거는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파는 뭐냐 그러면, 비둘기파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물가 안정 하나에만 올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둘기파인데, 최근에 연방준비제도는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긴축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긴축 전환을 하면서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스리랑카라든가 여기 소개된 몇 개 나라들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97년도에 IMF의 구제금융 신청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돼 갈 거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한국도 많은 그 해외 기관들에 의해서 위험한 나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들은 이제 그 좀 하나하나씩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보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에너지 자원하고 식량 자원을 둘러싸고 나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 서봉에 서 있는 나라가 사실 이제 유럽 나라들인데요. 유럽 나라들이 지금 선봉에 서 있지만 그게 유럽 경제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독일이 쓸 수 있는 천연가스는 지금 미국이 다 확보를 해줬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지금 LNG가 그 남아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직접 가스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겨울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국가 중에 하나로 독일을 꼽지 않습니까? 독일은 사실은 러시아랑 중국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했던 대로 석탄 화력 발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그 탄소 중립 이거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막히면 장기적으로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중국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중국이 독일한테 가장 큰 수출 시장이거든요. 중국이랑 거래가 끊어지면은 그 앞으로 이제 독일은 만약에 중국이랑 거래를 못하게 되면 새로운 활로를 이제 찾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식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공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려가 되면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은 다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가격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페크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산유들이 중동에도 있지만 이제 중동 바깥에도 많이 있잖아요. 중동하고 중동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오페크를 확대해서 만든 오페크 플러스에서 말하자면 감산 그 계획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좀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무기처럼 쓰려고 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그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은 유전 같은 거를 신규로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그 비탄소 기반 에너지를 이제 사용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 커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니까 간헐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전에 독일이 갑자기 러시아한테서 천연가스를 엄청 수입해야 했습니다. 왜냐? 원래 독일이 그 재생에너지 발전을 많이 갖거든요. 풍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여기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터비를 돌리는데 마침 그해 바람이 덜 불었어요. 이런 식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같은 그런 가교 연료라고 그러죠? 그 브릿지 연료. 그 연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석유나 이런 걸 가진 나라들이 오페크라든가 오페크 플러스 나라들이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할 그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그 불안정 요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 국제 카르텔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지를 했잖아요. 저금리.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초국적 자본들이 그 저금리 자금을 활용해서 국제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인플레 압력이 가중된 측면도 또한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고 맞는 것은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2050 이 탄소 중립 목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들이 신규로 유전 같은 걸 투자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석유나 석탄이
사실 굉장히 싼 값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고비용 구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짜 감내할 수 있느냐, 말로는 감내할 수 있는데 진짜 한 나라의 경제 단위에서 그게 되겠냐, 이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라고 그러죠? 유럽연합 녹색 구조 측에 지난번 대선 때 우리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물론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제일 몰라가지고 이제 어떤 게 깨끗한 에너지냐, 청정 그린 에너지냐, 이거를 정리한 게 녹색 분류 체계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건부로 지금 이 그린 에너지 분류가 지금 사실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테면은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 되고 있고, 만약 그것만 되면 그린 에너지로 이제 도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2050 목표와 그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50이라고 하는 목표도 역시 흔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높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잦아든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플레 겪기 전에 물가 수준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물가 수준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최근 상황을 이제 중요하게 결정짓는 요인이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부분이죠.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죠? 온갖 스텝이 다 나왔죠, 그죠? 베이비 스텝부터 해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도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도에 있고 나서 한참 지나서 당시에도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면서 쭉 올려갔어요.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큰 영향이 없어요. 세계 경제가 크게 영향받는 일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달러 자금으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싸니까 달러 자금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제3세계라든가 이런 신흥국에 투자를 했던 그런 초국적 자본들이 달러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금 회수로 들어갑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달러 자산을 사는 쪽으로 움직이고 하고, 그 과정에서는 신흥국 자산을 막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다 털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게 끝나고 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지금에 비하면 정말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영국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도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의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통화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접근법이냐? 왜냐면 사실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올리니까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시중에 대출금리 같은 거 다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계 기업들 엄청 많고, 특히나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부채 엄청 많은 상태에서 고금리를 지금 감내해야 되는 상태고, 더군다나 지난달 말까지 해서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조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 접근법이냐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요 논란이 많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는 이건 완전히 개판 엉터리다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캐나다에서는
상원 의원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유가 오르고 국제 원자재가 오르고, 그러니까 생산 조건, 공급 측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다. 공급 측에서, 그러니까 생산 조건과 관련해서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 나타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나라의 경제를 살짝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걸 수요라고 하는데, 경제를 살짝 죽여서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서 쓸 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한강에서 불이 났는데, 한강에 불이 날 수는 없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이 따로따로 노는 거야. 원인은 공급 측에 있는데 수요를 죽이는 방향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처방이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논란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준은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믿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볼커라는 사람이에요. 볼커. 폴 볼커라고, 그 사람은 저랑은 다르게 190이 넘어요, 키가.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1970년대 초반, 1974년쯤하고 79년쯤에 우리가 석유파동을 2번 겪었습니다. 석유파동을 2번 겪었는데 70년대 말에 이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볼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돼요. 근데 볼커가 딱 그 의장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나 이거 인플레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려요. 지금 우리가 최근 연준이 올리고 있는 게 뭐 지금 3. 몇 %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제 딱 3% 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올해 말까지 뭐 4%까지 간다, 뭐 4% 넘게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에 볼커는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를 다 말아먹어도 좋아, 나는 무조건 한 번만 패,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물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낸 거야. 야, 저 봐라, 저렇게 단호박으로 하니까 되네. 왜냐면 얘를 한 번만 팬다고 깡패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신화를 주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뻥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힌 게 아닌데, 마치 볼커가 정말 단호박으로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서 이제 물가가 실제로 잡힌다. 지금 한국은행도 그 얘기해요. 한국은행도 지금 그 얘기하고, 단호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다 볼커의 행동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볼커가 의장이 됐을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너무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동에서만 석유를 이제 시출을 하고 석유를 얻었어요. 근데 유가가 확 올라가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중동 아니더라도 말이죠, 전 세계 곳곳에 석유 매장들은 파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70년대 후반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알라스카에, 시베리아에, 멕시코만에, 북해에, 세계 곳곳에 이제 뚫고 있어요. 석유를 팬다고. 실제로 83년도가 되면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바뀝니다, 다시. 왜냐하면 유가가 확 올라간 것 때문에 새롭게 유전 개발을 엄청나게 했고, 그 결과로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유가가 그것 때문에 훅 꺼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볼커가 의장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잡힌 거는, 물가가 왜 올랐습니까? 석유 가격이 푹 뜨내가지고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물가가 잡히려면 석유 가격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마침 그때 연준 의장이 볼커였고, 그리고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박으로 밀어붙여서 다 깨죽이면 어쨌든 간에 물가는 잡힐 수 있으니까 단호한 금리 인상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냐면 굉장히 이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계급적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은 굉장히 계급적인 것입니다.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여기 지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경제학 원론 시간에 뒤쪽에 거시경제학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배웁니다. 필립스 곡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영어로 필립스 곡선인데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로축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한 경제는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경제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 그리고 지금 너무 물가가 높다는 거예요. 물가를 낮춰야 되겠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다. 물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냐? 다른 데로 못 가고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런 점으로. 이 두 점을 이 점이랑 P2라고 되어 있는 점이랑 P1이라고 되어 있는 점 비교해 보시면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래서 경제학이 인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수능을 볼 때 사회탐구에서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경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어떤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한 사회의 실업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그 목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얼마든지 실업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에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다음에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얼마 올리기로 했다. 그 이야기는 뒷면에 뭐가 있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실업률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률을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립적이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다음번 게임을 할 때 의자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는 누가 그 의자를 잃을 거라고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도 특별히 손해가 없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는 의자를 잃는 게임, 누군가는 실업 상태가 되어야만 그래야 경제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통화정책. 이게 얼마나 계급적인 논리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강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 우리가 고려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금리 인상 관련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만큼도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중미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 지표.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다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원자재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품들을 만들고, 부품들을 붙여서 모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공정들로 그 과정을 쪼개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을 한 회사 안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나, 그죠? 하청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자재를 처음에 확보하는 단계부터 최종 제품이 출하되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공급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은 그 공급망이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뻗어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다가 말하자면 하청을 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글로벌 공급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그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자본주의 쪽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노동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저임금이면서도 굉장히 노동력이 질이 우수한 나라였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중국 때문에 이런저런 덕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2000년대 한국 제조업의 전성기가 사실은 중국과의 관련 때문에 중국 효과에 크게 힘든 바가 컸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이제 배제해야 되겠다. 적어도 첨단 기술, 전략 산업, 그래서 반도체 같은 분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고 말하죠. 노골적인 반중국 동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서유럽,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을 이제 한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그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아예 미국 내로 공급망을 집중시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니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급망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을 이제 꼭 북미는 아니더라도 그 우방국과의 경제블록 내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취포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메가 FTA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FTA인데 최근까지 미국이 이제 참여했던 게 TPP라는, 그래서 이제 그 메가 FTA를 체결했다가 지금 트럼프 때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워낙 강화되면서 스스로가 만든 메가 FTA를 이제 자기가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방식의 공급망 안정화를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플레 감축법은 그와 같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미국 내에서 다 가르쳐. 그래서 이제 뭐 그것과 함께 어떤 일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은 가치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치 중심 통상 정책, 가치 중심 블록화. 그래서 이제 인권, 뭐 환경,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제도가 좀 갖춰지지 않은 나라라는 우리가 뭐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그 어떤 그 국제 통상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그죠? 대통령 해리스,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서, 그리고 그때 그 캠프는 사실은 미국 그 민주당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도파랑 좌파가 다 같이 섞여 있는 정당이거든요. 좌파는 소수지만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그런 분들이 좌파로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중도파 좌파 연합으로 사실은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선에서 샌더스가 졌지만 샌더스 쪽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대선 때. 해가지고 바이든 해리스의 이 대선 공약을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거기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인플레 감축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4대 국정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국 내 제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 통상 질서를 조정하겠다. 해가지고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인프라 법안, 가족 법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통과가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조 맨친이라는 상원의원이 민주당 안에 우파도 있는데 그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계속 안 됐다 이거죠. 이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증세가 있어요. 부자 증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 돌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해야 될 법안인데 이게 결국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협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를 줄였냐? 복지 정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한 건 뭐냐? 경제 안보를 강화. 지금 강화됐다고 말하는 경제 안보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적정 임금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동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바이든
해리스 대선 때부터 이미 얘기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너무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강해서 자국 중심주의여서 말하자면은 제국주의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제3세계 인민들한테 이게 좋은 선택인 거냐에 대한 물음들이 사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이제 그 부분을,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국내적으로는 진보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중국에 대한 선긋기, 그래서 세계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구도로 몰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액공제 요건이죠.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해외 우려단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 조립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한국은 유탄을 맞은 거죠. 의도치 않게.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영향을 우리가 볼 때 현대차, 기아차가 잘 안 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 노동자 인용들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가 생산 기반을 북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 그것은 한국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일자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큰 사회인데 금리를 급등시키는 요인이면서, 그래서 금리를 막 급등하면은, 금리를 막 올리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그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막 급등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올라가는 황새가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가는데 뱁새가 못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막 올라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에서 달러로 수입해 들어올 때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영국에 이제 조안 로빈슨이라는 여성 경제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야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뭐냐면 제국주의 나라들이나 강한 나라들이 뭘 하냐, 이웃 나라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면 이웃 나라를 뜯어먹는다. 이웃 나라를 괴롭혀서 자기들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보이는 게 아니냐. 근린 궁핍화 정책의 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인플레 감축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잠깐 보면 이때 이 두 개의 그림이 뭐냐면은, 이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고요.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 그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둘 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50bp 올렸고 이때는 75bp 올렸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겠어, 우리는 금리를 오히려 낮추겠어 라고 해서 금리를 낮춘 시기입니다. 이때는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 올리기 같이 따로 올리는 시기고요. 두 개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최근에는 오르고 있지만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올랐습니다. 둘 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은행이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문제예요. 무역수지. 우리가 지금 9월 말까지 관세청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적자 거의 300억 불인데요. 이거는 역대 최대 적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누가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예요. 무역에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 수출이 안 돼요. 중국에서 아마 당국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중미 갈등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적인 탈중국을 미리 선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했지 않았나. 물론 중국 산업 자체도 이제는 한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국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볼 때에는 중국의 어떤 의도적인 한국에 대한 꿀밤 때리기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은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 바로 이 역대 최대 무역 적자가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한국이 다음번 외환위기국이 될 수 있는 징조를 제시했던 거예요.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선언해버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우리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좀 성급했던 것이 이런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기 또 들어가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된 IMF 전망치인데요.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4월 전망치고 이건 이제 10월 전망치인데 어느 나라도 다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전부 다 침체로 빠져든다 하는 것이 나왔던 이제 그 전망치 변화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자영업자 대출이 큰 문제죠, 물론. 그 중에서 자영업자 중에서요, 이리저리 빚을 막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빚을 갚으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갚으려면 이제 빚을 더 내야만 되는데, 문제는 은행에서도 빌렸고 저축은행에서 빌렸고 카드에서 빌렸고 해가지고 세 군데 이상 빌려가지고 한도 오를 다 빌린 사람들, 빚을 갚으려면 빚을 더 내야만 되는데 그 빚을 더 낼 데가 없는 사람들, 이 한 30만 가구가 된대요. 그리고 그게 한 80조 된다. 대구광역시 1년 예산이 10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가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은행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약간 자율적인 그런 이제 구조조정을 자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출발기금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그 다음에 그 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당장 이번 달부터 연체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영업자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자 안 내도 지원 그냥 해줬어요. 넘어가줬어요. 유예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특히나 저축은행하고 카드사, 여기에 이제 그 대출이 다 물려 있습니다. 원금 상황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내년에 경제가 침체되고 그런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큰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요 슬라이드는 전형적으로 제가 얼마나 PPT를 못 만드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예, 요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세로축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가로축은 웨이지 쉐어라고 되는데요. 뭐냐면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에서요,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그 임금목, 웨이지 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증가율이 지금 가로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일수록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나라예요. 이쪽에 있으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분배가 평등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불평등해지는 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디가 평균적으로 높냐면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우리 그 한동훈 장관 따님 같은 분이 냈다는 그런 학술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학술지입니다. 제대로 된 리뷰 폴리티컬 에코노미라고 유명한 국제 학술지예요. 그 학술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이거 30여 년간의 100몇 개 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예요. 우리가 추경호 장관이나 이창용 총재한테 들었던 거랑 정반대죠. 그 양반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받아가면은 물가 오르니까 자제해야 된다. 경총회장 만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개뻥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노조가 강해서 노동의 힘이 센 나라일수록 물가 상승률도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노조가 매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기. 노조가 없는 나라는요, 사용자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먹습니다. 돈 쉽게 벌어요. 우습습니다. 왜? 사람값이 너무 싸거든. 특히나 최근에 플랫폼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호출형으로 사람이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화에서는 사람값만큼 싼 게 없습니다. 그거를 100% 활용하려고 드는 게 누구냐? 사용자들이. 반면에 노조가 세. 엄청 노조가 셉니다. 그러면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신제품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하고 공정 새로 짜고 온갖 형태로 경영 조직 바꾸고 판매 조직 바꾸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뭘 올리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매기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노동 생산성도 노조가 센 나라에서 더 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 추경호 장관이나 이창용 총재는 매도하고 임금이 마치 인플레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따져봤더니 과거에 비해 코로나 기간에 최근에 그 물가가 오른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지만 바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 이윤.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요. 루스벨트 연구소라는 데서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의 독점 자본, 미국 독점 자본들이 마진을 얼마나 붙여먹느냐에 1950년대부터입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가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최근에는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미국 독점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한 거예요. 왜? 미국 노조가 다 깨졌거든요. 노조가 깨지면서 이때 이제 미국 노조가 이때까지 강했던 게 다 깨지면서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미국도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다 깨지고 그러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하늘을 뚫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온 거예요. 반면에 한국 2019년 비교해서 2021년에 OECD 통계입니다. 한국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 감소했습니다. 임금이 깎였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인플레 요인이 됩니까? 완전히 그 당국에서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4대 금융기지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윤을 많이 올리고 정유사에서 이렇게 마진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지금 마진율이 225%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게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다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인플레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임금이 아니고 이윤이다. 독점 기업의 이윤, 그리고 당연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문재인 때 말이지 너무 막 재난 지원한다고 돈을 펑펑 풀어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시장에서 누가 그냥 말씀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개뻥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예요. 네, 제가 비유를 써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도 쓰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은 하여간 노동자들한테 불리하니까 재정도 이제 좀 긴축을 해야 되지 않냐. 한편에서는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경제 이론에서 재정 지출을 막 늘렸을 때 그게 진짜로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작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신자유주의의 논리였습니다. 긴축을 해가지고 재정을 줄이면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거고, 그걸 누가 먹습니까? 시장이 다 먹습니다. 시장화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긴축을 하자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서 발견했던 그런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온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해봤더니 재난 지원하면 나중에 인플레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로 다 죽게 생겼지만 허리 쫄라매고 긴축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재난 지원을 부족하게 했고 실제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거를 금융으로 풀어서 돈을 빌리게 한 게 큰 잘못을 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부한테 더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혼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혼넘기는 그때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다. 경제 이론이 그거를 여러분들과 입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긴축 반대, 지금은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동조합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담론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 최근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 준칙을 발표를 했잖아요. 해서 관리인정 수지 적자 3% 이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복지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 개편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 감세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적인 성격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도 개편들이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맞서야 될 텐데, 저는 그 중요한 이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긴축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공무원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다 긴축이라는 논리 속에서 복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노동자 계급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오히려 더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 이론으로 증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과 연결된 주제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미국이 어떤 자신의 강대국으로서의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시기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전 세계 경제의 멱살을 지금 쥐고 흔들면서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너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그럼 너 환율 올라간다. 너 나라 망한다. 너네 민중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금리 못 올리겠다고? 그럼 환율 올라가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퍼뜨리면서 자기가 경험해야 될 인플레이션, 자기가 같이 나눠줘야 될 인플레이션 부담을 제3세계 신식민지 국가들한테 다 뿌리고 다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인플레 감축법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공급망 자국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자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제3세계 노동자 민중들한테는 결코 바람직한 진보적인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다층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노동운동에서 그럼 어떤 식의 대응들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불평등 체제 타파, 민중생존권 보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진보 단결로 이렇게 겹치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물가 급등 이 부분은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 투쟁을 정당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폭로하고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횡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꺼낼 때가 됐다. 초과이익을 환수.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죠. 부자 감세, 긴축, 그 다음에 이 인플레 감축법이 사실은 한미 FTA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부는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WTO에 제소한다는 식의 말만 하고 있는데 WTO 제소해가지고 문제가 풀린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사실은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그럼 한미 FTA를 문제를 정면으로 갖다 박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미국은 우리가 한미 FTA 관련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못 들은 척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 법제도들이 뭐 많이 있겠죠. 민영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된 민영화 반대법, 노란봉투법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은행법이에요. 한국은행법 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 1조에는 한국은행이 왜 설립되었으며 한국은행은 뭘 하는 데인가가 적혀 있어요. 거기 적힌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시키는 게 자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만 하더라도요. 목적 조항이 보면 물가 안정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대 고용.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최대 고용도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서 꾸짖을 수 있고 책임을 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천 과제들과 결합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명확하고 어떤 응축된 그런 메시지라든가 슬로건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실천 단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드립니다.